안녕하세요. 따뜻한 감동이 함께하는 공간 파리의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소확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로 일상 속에서 작고 사소하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말하죠. 오늘 여러분이 느끼셨던 소확행은 무엇이었을까요? 고통을 피해갈 수 없는 삶 속에서도 행복이 우리 생의 최고의 목표임은 분명한 듯 싶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고 취미 활동을 하지만 여전히 행복은 손에 잡히지 않고 그저 멀어져 가기만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작더라도 확실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궁금증을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책 제목은 행복의 기술, 정재영 작가님이 쓰신 바틀비 출판사 도서입니다. 소통 전문가로 유명한 정재영 작가는 어릴 때부터 얼굴에는 밝게 웃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상처와 비관, 기질적 예민함으로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채 살아왔다고 고백하며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각별히 행복을 꿈꿔왔는데 이 책은 손에 닿을 듯 잡히지 않는 행복에 대한 뿌리 깊은 갈증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근간으로 저자는 누구보다 먼저 치열하게 행복을 고민했던 세계지성 70인의 행복 대가들을 탐색하고 그들의 소중한 조언들을 추려 책 속에 담았는데요. 책 속에서 만나게 되는 70인은 심리학자, 작가, 철학자, 명상가에서부터 과학자, 기업인, 예술가, 인플루언서까지 다양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옷을 신중하게 골라 입는다. 그런데 왜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생각은 고르지 않는 걸까? 되는 대로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이다. 오늘은 어떤 생각, 어떤 의도, 어떤 기분을 입을 것인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으로 갈아입으면 매일 환상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은 행복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통찰력, 수많은 사례와 경험을 간접 체험하게 도울 뿐만 아니라 행복의 선도자들이 어떻게 행복의 기술을 익힐 수 있었는지 세세하게 전해주고 있어서 행복을 찾아 방황하는 분들께 다정한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책은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70개의 행복의 기술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을 추려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다소 집중이 떨어지면 다음 이야기로 점프하시더라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유익한 내용 꼭 가져가셨으면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편안한 시간 함께 하실까요? 모른 척해야 내게 안기는 행복. 행복이라는 빛은 정면으로 직시해선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다. 누구에게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다. 행복하려고 지나치게 애쓰다가 도리어 행복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철학자 로레인 베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행복을 최대화하려는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은 행복을 최대화하지 못한다. 행복 추구는 문제없다. 그런데 행복을 직접적으로 의식적으로 최대화하려고 작정하면 행복해질 수 없다. 로레인 베서가 드는 예가 있다. 하루 종일 나는 꼭 행복해질 거야 라고 다짐하는 건 문제가 된다. 또 사사건건 이 일은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행복할까? 라고 자문하는 사람의 행복도 위태로울 수 있다. 그렇게 매 순간 행복을 의식적으로 좇는 사람이 목표를 이룰 확률은 의외로 낮다. 행복의 역설이다. 그 이유는 행복이 의무나 숙제가 되기 때문이다. OTT 영화를 보는 일이 매일의 의무라면 곧 지루해진다. 커피 한 잔이 무슨 감기약처럼 정해진 시각에 반드시 마셔야 할 숙제가 되어도 정 떨어지는 게 사람 심리다. 행복도 다르지 않다. 행복을 매일의 의무이자 과제로 설정하면
행복은 진부하고 피곤한 일이 된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행복에만 집중하면 걱정도 따라서 커지는 부작용이 있다. 깨끗한 피부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 얼굴의 잡티가 도드라져 보인다. 행복도 다르지 않다. 행복에 몰두할수록 불행의 증거들이 보이기 때문에 절실한 행복 추구는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다. 행복은 햇빛이다. 직접 바라보지 않는 게 좋다. 대신 간접 추구가 좋다. 산책하고 일하고 쉬는 동안에 행복의 햇빛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비추게 될 것이다. 행복을 직접 갈구하지 말고 흥미롭거나 의미 있는 경험을 하는데 정신을 몰두하는 게 낫다. 스키, 독서, 영화 보기, 등산, 즐거운 모임 등 좋아하는 일에 작은 열정을 쏟으면 새싹이 자라듯이 소리 없이 행복감이 자란다. 달콤한 뿐 아니라 쌉싸름한 일도 행복을 증진시킨다. 당장 불편하거나 싫은 일이라도 가치가 있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게 중장기적인 행복의 길이다. 힘든 공부나 자기계발이 여기에 속한다. 행복 추구는 모든 사람의 천부적 권리이다. 하지만 행복을 직접 쫓아가서 붙잡을 수 있다는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 행복은 포획되지 않는다. 행복은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 우리를 깜짝 방문해서 노래를 부르는 한 마리의 새다. 붙잡으려고 손을 뻗으면 멀리 날아가 버리는 행복은 있고 즐겁고 의미 있는 생을 사는 게 최선이다. 때가 되면 행복이 찾아와서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어줄 것이다. 행복이라는 새를 손에 거머쥐려고 해서는 안 된다. 후회에서 구출해주는 적어도 대처법. 자기를 물어뜯는 후회의 감정에서 즉시 탈출할 수 있다. 자신의 꼬리를 무는 반려견은 마음 아프다. 후회하는 사람이 자기 꼬리를 무는 강아지와 같다. 자신을 찌르는 전갈과도 다르지 않다. 후회만 하지 않고 살아도 우리는 훨씬 행복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를 후회의 고통에서 구해낼 묘책은 없을까?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다니엘 핑크가 후회의 재발견에서 추천한 방법이 있다. 적어도 기법이다. 먼저 올림픽 시상대를 상상해보자. 선수들은 시상대에 오르기 위해 수년 동안 극한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뎌야 했고 이제야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메달 색깔이 다르다. 제각기 순위에 따라 금은 동메달을 목에 걸어야 한다. 선수들은 모두 하나같이 행복할까? 아니다. 과학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올림픽 메달리스트 수백 명의 표정을 연구했는데 메달 색깔에 따라서 표출된 행복감 수준이 달랐다. 당연하게도 활짝 웃으며 가장 행복해하는 선수는 금메달리스트였다. 그건 자명하다. 그런데 두 번째로 행복한 표정을 지은 선수는 은메달리스트가 아니라 동메달리스트였다. 은메달리스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장 옅었다. 왜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은메달리스트보다 더 활짝 웃고 행복해했을까? 머릿속을 떠도는 상상의 시나리오가 다르기 때문이다. 은메달리스트는 조금만 더 앞섰더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는 상상을 하게 마련이다. 조금만 분발했더라면 내가 금메달리스트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쉽고 불만스러울 것이다. 웃음이 나지 않는 게 당연하다. 동메달리스트는 다른 상상을 한다. 만일 조금만 더 뒤처졌더라면 순위에서 밀려났을 것이다. 나는 적어도 4등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떠오른다. 다행스럽다. 그저 자신이 대견스럽기만 하다. 그러니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밖에 없다. 다니엘 핑크가 말하는 요지는 분명하다. 위를 보면서 뭐뭐 했더라면 이라고 상상하면 후회의 고통을 겪는다. 반면 아래를 보면서 적어도 라고 상상하면 후회 없이 기쁨을 느낀다. 적어도 또는 그래도가 우리를 후회에서 구출해준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어려움과 손실을 겪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강인하고 회복력도 강하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것은 큰 소득이다. 이번 영업의 성과는 저조하지만 실패의 교훈도 있다. 적어도 경청과 선명한 화법이 영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배웠다. 적어도 라고 생각하면 용기와 희망이 생긴다. 적어도
후회스러운 과거 속에서 긍정성을 발굴해내는 훌륭한 마법의 주문이다. 다니엘 핑크의 방법 말고도 훌륭한 후회 대처법이 하나 더 있다. 습관적 후회 중독자 사이에서 이미 인기가 높은 이 후회 대처법은 이름하여 미래 상상 기법이다. 후회의 감정이 밀려오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본다. 그러니까 뭐뭐뭐 했어야 했다 대신 뭐뭐 하면 어떨까 라고 말을 바꾼다. 예를 들어서 1년 전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라며 후회하는 대신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1년 후 어떻게 될까 라고 묻는 것이다. 지금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어 보여주면, 지금 기름진 야식을 주문하는 전화를 끊어버리면, 오늘부터 책을 매일 20분씩 읽으면 미래의 나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는 동안에는 쓸데없이 후회할 겨를이 없어져서 참 좋다. 후회는 우리를 자기 꼬리를 물고 씹는 강아지로 만든다. 적어도 라고 말하거나 미래 상상 기법을 쓰면 그 지긋지긋한 후회에서 금세 탈출해서 훨씬 밝아질 수 있다. 자기 객관화 기법. 불행에 빠진 나와 분리해서 스스로를 관람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달아났다. 나 없이는 못 산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연인이 헤어지자는 폭탄 선언을 터뜨린 후에 다른 사람에게 가버렸다. 옛 연인의 SNS에는 입이 귀에 걸린 사람이 참 많다.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남의 행복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수도 있다는 건 미처 알지 못했다. 그런데 2달 정도 지나고 나에게 또 다른 일이 생겼다. 연인에 이어 직장까지 잃었다. 겨우 얻은 직장이라서 무척 좋아했고 야근도 거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꼼짝없이 쫓겨나게 되었다. 남은 짐을 가지러 회사에 갔는데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동료들의 밝고 희망적인 표정이 보였다. 부럽고 절망스러워서 마음이 미어졌다. 그렇게 중요한 2가지를 잃은 나는 어떻게 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많이 아는 방법은 희망 회복이다. 다시 사랑하고 다시 취직할 수 있다는 희망을 되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간단한 일은 아니다.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수백 번 자신을 설득해야 가슴속에 겨우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용기의 싹이 튼다. 빠른 효과를 원한다면 설득 말고 구경을 택할 수도 있다. 자신을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구경하는 것이다. 창의적인 음악가인 릭 루비는 그의 책 창조적 행위, 존재의 방식에서 이렇게 조언한다. 실현과 실직과 상실의 고통 속으로 침몰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자신과의 분리 연습을 한 후에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제 주인공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궁금하다. 언제나 다음 장면이 있게 마련이며 다음 장면은 아름답고 충만한 장면일 수도 있다. 내가 실현과 실직을 당한 게 아니라 나라는 영화 속 주인공이 그런 공경에 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궁금해한다. 주인공이 난관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지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어휴, 나에게 정말 나쁜 일이 생겼다. 어떡하지? 두렵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자. 나에게 몇 가지 나쁜 일이 생겼다. 인생 최대의 위기다. 내가 이 슬픔과 곤란을 어떻게 극복할지 나 자신도 궁금하다.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아름답고 충만한 다음 시퀀스를 이끌어내길 기도한다. 내가 괴로운 일을 당하면 나를 끌어안지 말고 떨어뜨리는 것도 훌륭한 대처법이다. 자신과 분리해서 자신을 관람한다. 말하자면 자기 객관화 기법이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나를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상상해보라. 자신이 웃기거나 안쓰럽거나 대견할 것이다. 어쩌면 나를 관람하다가 다시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을지도 모른다. 자기 분리의 상상력 덕분에 우리는 연인이 떠나고 직장을 잃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빠르게 행복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딴 생각. 고민을 멈춰야 고민이 풀릴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동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설득을 해야 하나,
열흘 넘게 숙고 중이다. 또 다른 사람은 강요받은 이혼 때문에 한 달 내내 고민하고 있다. 답은 나오지 않고 두 사람은 머리가 폭발할 것만 같다. 고통의 시간이다. 빨리 해답을 찾아야 할 텐데 묘안이 없다. 그 길고 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민을 잠시 멈추고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이 좋다. 집안일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거나 웹툰을 보거나 콘서트에 가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일들은 고민과 무관한 딴짓 같지만 해답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된다. 오랫동안 고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건 오해다. 생각을 멈춘다고 해서 생각이 정말 멈추는 것도 아니다. 고민 해결을 잠시 쉬어도 우리의 충직한 뇌는 열심히 해결책을 찾아서 우리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유명 인사를 소개하겠다. 19세기 프랑스 수학자 쥘 앙리 푸엥카레이다. 그는 큰 괴로움에 빠져 있었다. 꼭 풀고 싶은 수학의 난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푸엥카레는 오랜 시간 동안 문제의 토시 하나하나에 정신을 집중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행을 떠난 그가 버스, 아마도 말이 끄는 버스에 발을 하나 올리는 순간이었다. 조심하려고 발의 움직임에 정신을 모은 그 순간에 수학 문제의 해법이 머리에 번쩍하고 떠올랐다. 요한 하리가 쓴 도둑맞은 집중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 수학자의 마음을 상상해보자. 아무도 풀지 못할 문제를 해결했다는 자부심과 환희에 전율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어리둥절하기도 했을 것이다. 연구실에서 온 정신을 다 모았을 때는 풀리지 않다가 버스 발판에 신경을 쓰는 동안에 답이 떠오르다니 신기하면서도 기이한 일이다. 만일 연구실을 떠나지 않았다면 푸엥카레는 그 난제를 영영 풀지 못하고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문제에 집착하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 문제를 충분히 고민했다면 다른 일로 관심을 돌려보자. 그러면 뇌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준다. 푸엥카레만이 그런 경험을 한 것은 아니다. 아르키메데스도 마찬가지였다. 풀지 못하면 자칫 그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문제에 해답을 알아낸 것은 목욕하던 중이었다. 우주의 원리를 담은 사과는 휴식을 취하던 뉴턴의 눈앞에서 떨어졌다.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뛰고 싶었을 것이다. 뇌는 신기한 장치이다. 생각을 멈춰도 계속 생각한다. 이게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잊고 싶은 고민이 있는데 자꾸 떠오른다. 창피한 순간의 기억이 저절로 솟아오르는 걸 막기 어렵다. 뇌는 마음대로 고통을 준다. 반면 좋은 점도 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학의 난제를 풀어준다. 부피 측정 방법과 중력의 비밀도 알아내게 도와준다. 개인적 고민의 해법도 불쑥 던져준다. 긍정적인 면에 주목해보면 고마운 결론이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고민하지 말자. 그건 비효율적이다. 고민에서 벗어나 때론 엉뚱해지자. 실없는 잡담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라면을 먹거나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눌린 해답이 풍선처럼 떠오를지도 모른다. 나는 그럴 때가 있다. 고민이 깊어지면 안도감이 든다. 깊은 고민을 하면 지적인 사람이라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이 커야 크게 깨닫는다는 해묵은 생각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다. 쉬엄쉬엄 고민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고민이나 생각의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시각이 비뚤어지고 해로운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무거워지지 말자. 가볍게 생각하자. 그래야 정말로 가벼워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최선. 무계획 무작정 인생도 풍요로운 여정이다.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기. 그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최선이다.
목표가 무엇이건 온 힘으로 달리지 않는다는 자각이 들면 불안하다. 삶에서 위험하거나 패배하지 않을까 무서워진다. 그래서 자신을 더욱 채찍질한다.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한다는 건 꽤 무서운 관용 표현이다. 자기 엉덩이를 때리면서 달리는 경주마를 상상해보라. 기괴하고도 불쌍한 질주다. 그런 낡은 최선 개념을 내 머릿속에서 지우면 더 행복해진다. 목표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야 하는 건 아니다. 가끔은 멈춤이 최선이다. 때로는 달리기가 아니라 나무처럼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게 최선이다. 섬세한 행복론을 펴는 미국 경제학자 러셀 로버츠가 그렇게 말해준다. 로버츠는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에서 로마 여행 스타일을 둘로 나눈다. 하나는 계획형 여행이다. 우리가 익히 아는 MBTI 성격 유형의 하나로 가야 할 곳과 먹을 곳, SNS 사진 스폿 등을 사전에 철저히 연구해서 시간과 동선 등 여행 스케줄을 완성하는 타입이다. 이렇게 정교한 여행 일정을 미리 만들면 로마의 구석구석을 전부 답사하고 기록물을 남길 수 있다. 다른 여행 스타일은 무계획형이다. 최대한 시간을 비워두고 천천히 여행지를 다닌다. 구체적이며 절대적인 여행 목표가 없고 시간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 되는 대로 가고 마음 내키는 대로 쉬기 때문에 여유롭지만 유명 관광지를 많이 빠뜨리게 되고 사진도 크게 남지 않는다. 로버츠가 보기에 두 스타일은 각기 장점이 있고 둘을 절충하면 이상적이다. 그런데 세상은 무계획형에 비판적이다. 계획형 여행은 합리적이지만 무계획형은 목표 없는 여행이라고 나쁘게 여긴다. 하지만 무계획형 여행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그중 하나가 우연한 감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로버츠가 드는 예처럼 이를테면 길을 걷다가 푸치니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만나서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다리 위에서 감동적인 석양을 만날지도 모른다. 여행이 아니라 삶은 어떨까? 목표와 그에 따른 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달리는 인생이 많다. 자녀의 의대 입학을 꿈꾸며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재촉하는 부모, 명문대의 진학을 꿈꾸는 학생, 스타 연예인이 되기를 꿈꾸는 연습생, 부자가 되기 위해 촘촘한 계획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리는 이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런 계획형 인생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자의로 기꺼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삶의 목표를 일찍부터 세우는 건 쉽지 않다. 사실 인간은 자신의 목표를 미리 알 수 없다. 로버츠에 따르면 피카소는 이렇게 말한다. 뭘 그릴지 알고 싶으면 그리기 시작해야 한다. 사전에 알고 그리는 게 아니다. 소설과도 다르지 않다. 주인공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고 쓰기 시작한다. 예술가들은 정해진 결말 계획이나 목표 없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삶도 그렇다. 우리가 무엇이 될지 그리고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모르고 산다. 목표나 의미는 삶의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 목표를 출발선이 아니라 과정에서 발견하는 게 보통의 삶이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목표를 정하고 질주하는 삶은 비현실적이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생 행로다. 그러니 지금 당신은 괜찮다. 물론 누구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한 건 아니다. 목표의 부재나 상실은 어쩔 수 없이 불안하다. 그렇다. 목표가 없거나 기껏 세워놓은 목표를 접어야 할 때면 두렵다. 갑자기 이정표를 잃고 깜깜한 숲속에 던져진 것 같이 막막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로버츠는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가끔은 앉아 기다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는 것이 더 낫다. 그럴 때 기다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하지만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유심히 기다려야 한다. 주의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나중에 예비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할 수 있는 최선일 때가 있다. 최선이 하나여야만 할 이유는 없다.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삶도 자기 채찍질이 너무 가혹하지만 않다면 그 삶도 최선이다. 하지만 또 다른 최선이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목표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 지켜보는 걸 아무나 할 수 있을까? 조바심과 불안의 포로가 되면 목표를 기다리고 지켜보기 힘들다. 기다림과 지켜봄은 격이 높은 마음의 증거다.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살면서 달리지 않을 수는 없다. 말과 나무 혹은 강물과 호수의 이중 정체성을 갖는 게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다.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는 어떨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고요하게 기다려보자. 혹시 누군가 또는 나의 초자아가 너 지금 손 놓고 뭐하냐? 라고 잔소리하면 차분히 답해준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삶의 기쁨을 키우는 3가지 전략. 딱딱한 신념을 버리면 유연해진다. 강철처럼 굳은 마음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대신 풀줄기처럼 부드럽고 유연해야 더 행복하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엘렌 랭어가 저서 마음 챙김에서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자. 1812년 나폴레옹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제정 러시아를 침공했다. 나폴레옹은 불가능을 극복하는 용기를 가진 데다 지성적이고 철두철미한 전략가였다. 한편 그에 맞선 러시아군의 사령관 미하일 쿠투초프는 늙었고 보드카를 사랑했으며 국가 행사에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었다. 흐리멍덩하고 허술하고 만만해 보였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긴 쪽은 쿠투조프였다. 초반에는 프랑스군의 완승처럼 보였다. 프랑스군은 피해가 컸던 전투도 있었지만 대체로 승리를 거듭하면서 손쉽게 진군했고 러시아군은 뒤로만 물러났다. 3주치 식량만 갖고 출발했던 나폴레옹 군대는 보급선에서 점점 멀어졌으나 그건 오히려 가까워지는 승리의 증거로 읽혔다. 나폴레옹은 계속 전진했고 지속적으로 물러나던 러시아는 급기야 모스크바까지 내줬다. 그런데 예상과 달랐다. 나폴레옹 군대가 승리를 꿈꾸며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텅 비어 있었다. 병사들은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없었다. 또한 집도 모두 불타 쉴 곳도 마땅치 않았다. 거기에다 러시아의 매서운 겨울이 시작되었다. 나폴레옹은 차르의 항복을 받는 걸 포기하고 후퇴를 결정한다. 그러나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지 못해 후퇴하는 나폴레옹의 군대를 끈질기게 추격하여 거세게 공격했다. 결과는 비참했다. 60만 병사 중에서 대략 40여만 명이 죽고 10여만 명은 포로가 되었으며 살아 돌아온 군인은 겨우 몇만 명뿐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때부터 나폴레옹 권력이 쇠락하기 시작했다. 천하의 전략가 나폴레옹이 노회한 애주가 쿠투조프에게 참담한 패배를 당했다. 어째서 그런 이변이 생겼을까? 엘렌 랭어 교수는 나폴레옹에 비해서 쿠투조프가 3가지 면에서 뛰어났다고 평가한다. 첫째, 재범주화 능력. 둘째, 새로운 정보에 대한 개방성. 셋째, 다양한 관점의 인정. 첫 번째로 쿠투초프는 재범주화 능력이 뛰어났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모스크바를 비우는 것에 반대가 강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패배의 범주에 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쿠투초프는 밀어붙였다. 그에게 도시 소개령은 패배가 아니라 유용한 전략에 속하는 것이었다. 도시 소개를 패배의 범주에서 전략의 범주로 옮겨놓았다. 그처럼 유연한 재범주화가 나폴레옹에게는 치명타였다. 두 번째로 나폴레옹은 쿠투조프 군대의 움직임에 무신경했지만 쿠투조프는 나폴레옹 군대를 면밀히 관찰하고 시시각각 새로운 정보를 취합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나폴레옹은 새로운 정보에 폐쇄적이었지만 쿠투조프는 개방성을 유지했다. 세 번째로 관점에 대한 생각도 쿠투조프가 유연했다. 모스크바를 함락하면 차르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나폴레옹은 믿었다. 적의 주요 도시 함락은 곧 승리라는 관점을 그는 신봉했다.
하지만 쿠투조프의 관점에서는 다른 요소들이 보였다. 나폴레옹 군대는 보급선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또 혹독한 겨울이 오고 있었다. 그런 여러 사정 때문에 모스크바 점령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의 시작이 될 수 있었다. 그런 새로운 관점을 채택한 것이 쿠투조프 승인 중 하나였다. 사실 200년 전 딴 세상에서 일어난 전쟁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전쟁할 것도 아닌데 말이다. 또 역사학자들이 심리학자 엘랭 랭어의 분석에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더 중대한 사실이 있다. 엘랭 랭어 교수의 분석은 21세기에 불행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하다. 유연한 재범주화, 새로운 정보의 수용, 다양한 관점의 인정은 삶의 기쁨을 키우는 세 가지 전략이다. 예를 들어서 사춘기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덤빈다고 해보자. 그런 행동은 일반적으로는 반항의 범주나 무례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식상하게 범주화하면 부모는 화가 더 치밀고 집안의 갈등은 증폭된다. 그런데 아이의 저항을 반항이 아니라 성장으로 범주화하면 어떨까? 머리가 크고 자아가 생겼으니 덤빈다고 봐주는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반갑다. 기쁘게 포용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재범주화하는 부모가 갈등 없이 아이를 잘 키운다. 이번에는 내가 중요한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하자. 불합격을 실패로 범주화할 것인가 아니면 경험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어느 범주에 넣느냐에 따라 자신에 대한 애증 중에서 한 감정이 우세해진다. 극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직장 상사의 고함을 발성 연습이나 한 불쌍한 인간의 슬픈 비명으로 범주화하면 나의 방어력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유연하게 긍정적인 재범주화가 우리 삶을 밝고 편하게 만든다. 새 정보에 대한 개방성도 못지않게 유익하다.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면 신간서적을 읽고 인터넷 강연을 듣는 게 좋다. SNS에서 전문가나 작가를 팔로우하면서 신생 정보와 감각을 얻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 늙어도 낡지 않게 된다. 꼰대는 과거에 익힌 정보나 감성에만 갇혀있는 사람이다. 새로운 정보에 열린 사람은 영원히 정신적 젊음과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관점들을 인정하는 자세는 어떻게 얻는 걸까? 가장 먼저 나의 관점만이 옳은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자. 그 다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가령 70대 할아버지나 20대 손주의 주장을 반대 의견 표명은 미루고 끝까지 들어준다. 또 나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이 정반대인 책이나 뉴스 매체를 편견 없이 읽어본다. 이런 노력을 하면 다양한 관점을 아우르고 시야도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호두 껍데기처럼 딱딱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다. 나폴레옹처럼 확신과 의지가 강한 것도 매력이다. 그런데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있다. 자칫 고집스러워질 수도 있다. 이미 알고 있던 범주와 정보와 관점을 무조건 신봉할 위험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게 유연성과 개방성이 부족하면 자신에게나 지인에게나 해롭다. 반목과 갈등이 커진다. 부드러워야 한다. 호두 껍데기처럼 딱딱하지 말고 풀줄기처럼 연해야 한다. 유연하게 재범주화하고 새로운 정보를 거부하지 않고 나와 다르면서 동등한 관점이 수십 수백 개는 있다고 인정하면 마음이 가뿐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자유란 타인의 마음과 단절하는 것. 인간은 현실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더 고통받는다. 무겁고 가혹한 현실은 인간을 괴롭힌다. 왜 아니겠는가? 맞다. 산더미처럼 쌓인 의무, 힐난하는 사람들, 갚아야 할 빚, 치열한 경쟁 등이 현실을 이뤄서 우리에게 고통의 매운맛을 보여준다. 그런데 현실보다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게 있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이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고통받는다. 인간은 상상하는 동물이다. 그것도 뻥튀기처럼 부풀려 과장하는 상상의 전문가다. 여드름 하나를 발견하고는 피부암을 상상하기도 한다.
메신저에 즉시 답이 오지 않으면 초조해하고 짜증내다가 결국은 내가 그 인맥 속에서 무시당하는 존재라는 결론을 내리고는 슬퍼하고 분노한다. 현실의 작은 힌트 하나로 거대한 재앙이나 파멸을 상상한다. 상상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은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크다. 세네카가 살았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인간의 운명이다. 수천 수만 년이 흘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해결책은 뭘까? 단세포적인 답이 있다. 상상하지 않으면 된다. 현재의 현실만 보고 생각하면서 살면 무서운 상상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말로는 쉽지 실제로는 어디 가능한가? 사람이 무슨 바이러스나 플라스틱 쪼가리도 아닌데 현실 너머를 상상하지 않으면서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부정적 상상을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내가 무서운 상상을 시작하면 넋놓고 따라가지 말고 음주 단속 경찰관이 차를 세우듯이 상상을 멈추게 한 후 물어보는 것이다. 근거 있어? 아니면 내 멋대로 만든 상상인가? 그렇게 상상 체크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무서운 상상에서 스스로를 구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대응하고 억눌러도 상상하는 습관을 떨칠 수 없다면 좀 더 강한 처방이 필요하다. 미움받아도 좋다고 각오하는 것이다. 2015년에 최고 베스트셀러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에 등장하는 철학자는 독자들에게 자유로워지라고 조언한다. 그런데 자유란 무엇인가? 철학자는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강조한다. 남이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어. 자유롭게 살 수 없지. 물론 일부러 미움을 사라는 뜻은 아니다. 미움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의지와 철학대로 살라는 뜻이다. 가령 친구들이 나의 문자 메시지에 답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미움을 받거나 무시를 당한다고 상상한다. 그게 대다수의 습관이다. 그런 습관을 고치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남이 나를 좀 미워해도 된다고 대담하게 마음먹는 것이다. 그러면 미움받는 상상은 가치를 잃게 되고 우리는 그런 끔찍한 상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운명이나 사람에게서 사랑받으려는 욕심을 버리자. 대신 미움을 좀 받아도 된다고 결심한다. 그러면 환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다. 기시미 이치로의 다른 책 다시 피어나려 흔들리는 당신에게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상상한 대로의 불행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 내일의 불행을 기다리느라 오늘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미래와 단절하면 불안은 해소된다.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정확히 상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 상상을 접어버리고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게 낫다. 오늘은 오늘의 즐거움을 만끽하기에도 무척 짧다. 절망을 극복하는 빛 찾기. 내 어두운 삶에 비치는 밝은 빛을 세심히 관찰한다. 시드니는 17이 되던 해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으나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부상도 가벼웠다. 그런데 피해자 시드니는 1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이 더 다치고 더 오래 고통받는 게 억울해서 견디기 힘들다. 심리치료사 셰리반 디크가 마음 챙김과 감정 치유에서 소개한 20대 여성의 이야기다. 시드니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살이 되었지만 부모님 집에 얹혀 산다. 자신이 돈을 벌고 있지만 한참 부족하다. 통증이 있어 풀타임 일을 하기 어렵다. 물리치료 등 의료비도 적지 않은데 보험회사는 수년 전부터 치료비 지급을 중단했다. 이렇게 현재가 힘들수록 시드니는 과거를 더 많이 후회하게 된다. 사고가 났던 17살의 그날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사고는 없었을 테고 삶이 망가지는 일도 없었을 거라면서 가슴을 치는 날이 많다. 재판에 대한 후회도 많다. 자신의 부상 정도를 좀 더 명확히 밝혔어야 했고
더 유능한 변호사를 썼어야 했다. 그랬다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았을 것이다. 과거도 싫고 현재도 싫지만 시드니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 이대로라면 연인을 사귈 수도 없고 아이를 갖는 것도 불가능할 것만 같다. 또 평생 부모님 집에서 나갈 수가 없고 경제적 의존도 피할 수 없을 게 분명하다. 무능력하고 외롭게 늙는 자신을 상상하면 시드니는 무섭다. 고통받는 시드니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 셰리반 디크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머릿속에서 과거를 지우고 미래도 삭제한다. 오직 현재만 남겨서 집중하는 것이다. 현재에 집중하면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대한 통제력이 생긴다는 게 심리치료사의 설명이다. 또 긍정적인 감정이 커지면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너그러워진다고 한다. 물론 훌륭한 조언이다. 현재에 집중하면 마음의 중병도 치유되고 희망도 생긴다고 많이들 말한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절망이 너무 깊은 시드니에게는 다른 처방도 필요할 것 같다. 이를테면 자신의 삶을 비추는 빛을 찾아보라고 이끌면 될 듯 싶다. 시드니는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만 보고 있을 뿐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옅은 빛에 주목하면 시드니의 마음을 치유할 계기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드니가 다친 건 어둠이지만 밝은 빛도 있다. 다쳐서 평생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도 많은데 파트타임 일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행운하다. 또 시드니는 충분한 치료비와 보상금을 못 받은 것도 한탄스럽다. 그것은 어둠이다. 그래도 5년 이상 치료비를 받을 수 있었다. 세상에는 뺑소니 사고도 많고 재판에 지는 억울한 피해자도 있다. 그나마 시드니가 최악은 아니지 않은가. 시드니는 부모님에게 얹혀 사는 자신을 한심스럽게 생각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오히려 운이 좋은 것 아닌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고 정성껏 자신을 돌봐준다는 건 불행 중 다행이다. 이 또한 그녀의 삶에 비치는 빗줄기이다. 고통받는 사람은 어둠 속으로 숨어든다. 자신을 비추는 빛이 아예 없다고 부정한다. 하지만 먹구름이 뒤덮은 하늘에도 빛은 있다. 유심히 살펴보면 암흑 같은 시드니의 삶에도 분명 밝은 빛이 보인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다가 삶을 허비하게 될지도 모른다. 절망적일수록 자기 삶의 빛을 정성껏 세심히 찾아야 한다. 빛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의 어둠 속에 빠져들지도 모른다. 나의 빛 찾기가 절망을 극복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셰리반 디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상한 공상에 곧잘 빠진다고 한다. 예를 들어 운전하며 교량 위를 달릴 때면 내가 다리 아래로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또 열차가 달려오는 플랫폼에서는 자신이 기차로 뛰어드는 장면을 머리에 그리는 사람도 있다. 내가 안심한 이유는 두 가지다. 나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다들 그렇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또 그런 기이한 생각이 들어도 웃으며 무시한다면 건강하다고 하니 그 또한 안심이다. 내가 왜 그런 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라며 집착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면 괜찮다.